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시한폭탄이 똑딱이고 있다는 경고 들어보셨나요? 그 정체는 바로 2천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인데요. 지금부터 이 문제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1968조 원. 와,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 액수죠?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총액입니다. 2천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또다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들이 다들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말 작은 충격 하나만 와도 금융 시스템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무서운 경고입니다. 아니 근데 한국이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문제 안에는요, 우리가 아는 신용과 위험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아주 기막힌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한 숫자 너머의 복잡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부채 문제의 성격이 다른 나라들이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보세요. 일본은 나라빚, 즉 국가부채가 문제고 중국은 기업부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바로 가계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 즉 GDP랑 비교해보면 확 와닿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이게 전 세계에서 거의 탑급이에요. 2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기에는 한국 특유의 전세 보증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숨겨진 빚까지 더하면 와, 실제 위험은 상상 이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이 엄청난 빚더미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뭐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네, 바로 부동산입니다. 한국의 이 뜨겁다 못해 과열된 부동산 시장,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정말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 나만 벼락거지 된다, 이런 불안감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고 그야말로 전쟁 같은 경쟁에 뛰어든 겁니다. 이때 대출은 선택이 아니라 거의 생존의 문제였죠. 물론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대출 문턱을 확 높여서 어떻게든 이 열기를 식혀보려고 했죠. 근데 전문가들 말이 이게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억눌린 수요가 마치 꾹 눌러놓은 스프링 같아서 규제를 아주 살짝만 풀어줘도 그냥 뻥 하고 폭발적으로 튀어오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선 정말 골치가 아픈 겁니다. 딜레마에 빠진 거죠. 대출을 쪼이자니 진짜 집이 필요한 서민들은 집 살 길이 막막해지고, 그렇다고 풀어주자니 집값이랑 빚이 또 미친 듯이 오를 게 뻔하거든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 복잡하게 얽힌 규제 속에서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신용이 좋으면 이자가 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금융의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원칙이 완전히 거꾸로 뒤집힐 수가 있었을까요? 네, 바로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꼬박꼬박 돈 잘 갚고 신용점수 잘 관리한 성실한 사람은 더 비싼 이자를 내고요. 오히려 신용이 낮은 사람이 정부 정책 덕분에 더 싼 이자로 돈을 빌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설이 현실이 된 거죠. 이 이상한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는요, 바로 정부가 추진했던 한 정책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포용금융입니다. 대통령의 이 말 한마디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신용이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15.9% 이자는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이 질문, 그러니까 돈 없고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이자에 시달리는 건 너무 불공평하다. 나라가 이 부담을 좀 덜어줘야 한다. 바로 이런 생각에서 나온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포용금융이라는 게 뭐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정부가 보증을 서주거나 은행에 이렇게 해주면 혜택 줄게 하면서 신용이 낮은 사람들도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게 길을 터주는 겁니다. 이름 그대로 금융이 약한 사람들을 품어주자, 포용하자, 이런 아이디어였죠. 하지만 이 정책 나오자마자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한쪽에서는 이거야말로 약자를 돕는 따뜻한 자본주의다 라면서 환영했고요. 반대쪽에선 이건 시장 원리를 무시하는 금융 포퓰리즘일 뿐이다 라면서 엄청나게 비판했죠. 의견이 완전히 갈린 겁니다. 비판하는 쪽의 가장 큰 걱정은 바로 도덕적 해이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굳이 힘들게 신용점수 높게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심지어는 대출 받으려고 일부러 연체해서 신용점수를 떨어뜨리는 게 더 이득인 이런 기막힌 상황까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자, 이렇게 꼬일 대로 꼬여버린 부채 문제와 정책 딜레마. 이게 그냥 대출 시장에서만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경제 전체로 예상치 못한 충격파를 던지고 있죠. 사람들이 이 빚을 내서 집만 산 게 아니에요. 집값은 너무 오르고 은행 이자는 싸니까 너도 나도 빚을 내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는 이른바 비투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게 잘 되면 대박이지만 잘못되면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정말 위험한 도박이 된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부담은 중앙은행, 바로 한국은행으로 쏠리게 됩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외통수에 몰린 거죠.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 시장이 또 불타오를 게 뻔하고요. 금리를 올리면 지금 빚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자 폭탄 때문에 죽어나는 겁니다. 그야말로 덫에 걸린 셈이죠. 결국 지금 대한민국은 뭘 선택하든 다른 폭탄이 터질 수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것인가 시한폭탄의 초침은 계속해서 째깍째깍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이 폭탄 어떻게 해체해야 할까요?